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0번째 강좌입니다. 오늘부터는 조선시대의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초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3대 임금이었던 태종, 이방원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불교에 관련되는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도 여러분들께 상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그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사연, 그 내력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고려 마렵에 있었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려 마렵의 무장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던 분은 최영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또 떠오르는 별처럼 모든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장군으로는 이성계를 들 수가 있죠. 이 최영 같은 사람은 고려 정부의 마지막 충신이고 또 마지막의 뛰어난 장군이지만은 역시 조금 모든 판단의 면이나 혹은 진행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이지는 못하고 전통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인물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민심을 얻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신라 마렵, 고려 마렵 이런 어떤 그 500년 이상 지속해오던 왕권이 몰락하게 된 한국에서의 원인은 지방 호족의 발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를테면 고려 마렵에 우리 백성들이 제일 고통을 겪은 것은 우리 강토 내에서 일어나는 도적들도 문제지만은 왜구들의 침범이 더 무섭고 귀찮았어요. 이 왜구들은 한번 쳐들어오게 되면은 뭐 거기에서 정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무조건 관가를 습격해서 조선 병사들을 죽이고 민간을 약탈해서 금은보화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자행했거든요.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들은 부산 동래 구포 이 지역이었고, 또 강릉 부근의 동해변도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입었던 곳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가 보니까 나라에서 관군을 보내서 이걸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힘이 미약하니까 지방까지 내려가서 왜구를 소탕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각 지역의 여러 호부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병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병들을 양성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고, 또 뭐 작은 마을 같으면은 마을을 순례하고, 그렇게 해서 도적들의 침입으로부터도 마을을 보호하고, 이런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데,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주도했었어요. 그 이성계가 그 일을 주도하게 된 데에는 처가의 덕이 아주 단단히 있었습니다. 그 처가의 부인이 나주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이제 그 처가댁이 굉장한 호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용맹하고 지략도 뛰어났다는 걸 알고 이분을 후원했던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성계의 이름이 고려 전역을 뒤엎고, 또 이 양반이 굉장히 그 용병술이나 전쟁에서의 어떤 전략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전백승해서 민간을 보호했으니까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고려 정부에서 조금 난감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나라의 정벌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물론 이것은 중국의 신흥제국이었던 명나라에서 요청한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고려 입장으로 보면 명나라와도 화친해야 되지만 요나라는 명나라보다도 훨씬 가깝게 우리나라에 붙어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요나라와 화친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고려 마렵도 몽고이라는 있었어도 요의 별난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지내는데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영 장군이 도성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당시에 인망이 있던 이성계 장군에게 그 정벌의 모든 책임을 주면서, 전권을 주면서 군대를 시켜서 요를 정벌하라고 하는 그런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이성계 장군은 그 명을 받고 진군했을 때, 아차, 이것이 바로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 진퇴 양난의 길이구나. 이겨도 나한테 득될 게 없고 지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난감한 일이구나 싶어서 이분은 이제 요나라의 변경지대에 도착하면서부터 지연작전을 펴기 시작했어요. 최영 장군이 빨리 진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계속 진군을 하지 않아요. 또 마침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의 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날씨였기 때문에 북쪽에는 그 일대에 굉장히 진흙창이 많고 해서 실제로 병장기를 든 무장한 군대가 움직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성계가 미기적하면서 최영 장군이 불같은 동료를 해도 답시는 지금 뭐 도저히 저희 군사들이 열심히 진군하는데도 하루 20리 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는 파발을 보내고, 또 다음번에 급보가 와서 빨리 진군하라는 재촉이 오면 지금 날씨가 진눈깨비가 내리고 이래가지고 화살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활 시위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렇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게 되니까 최영은 최영대로 속상하고 이성계는 이성계대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끌 수는 없으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것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군대를 돌려서 그 자신의 휘하에 있던 군대를 곧바로 개성으로 진격시켜서 개성에서 최영이 이끄는 관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거기에 이성계가 승리하면서 최영 장군을 잡아서 그분을 처형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이성계에게는 적수가 없는 셈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그냥 이분은 왕이 되는 순서만 남았고, 어떻게 왕이 되는 게 좋겠나 하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만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기로 결심하고 이분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마는, 이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는 당시 고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진유생들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정도전이나 혹은 정몽주 같은 사람들, 이런 이들이 처음에는 이성계에게 많은 도움을 줬지만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고, 정도전은 고려의 세력을 없애야 된다는 같은 그 문화에서 공부한 사이였지만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정도전이 조선 건국의 아주 수훈 공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조선의 이제 나라 기틀이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틀 다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유교를 국시로 삼고 불교를 배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태조 이성계는 개인적으로는 불자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무학을 자신의 왕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친불교적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쉽사리 억불의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이제 그 이유를 실리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실리적인 이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성계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임금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쿠데타에 의해서 임금이 된 거 아닙니까? 고려왕조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민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묘해서 아무리 고려 조정이 썩었다고 하더라도 500년의 시간을 이끌어온 왕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성계에 대한 반반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도왔던 많은 동료들,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할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상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돈이나 벼슬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벼슬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정승 6판서, 도 관찰사까지 다 해봐야 뭐 10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도 무작정 찍어낸다고 하면은 나라가 부도가 날 지경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눈독을 들였던 것은 어디냐 하면은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토지입니다. 신라 때부터 이 토지를 시급이라고 불러서 굉장히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재벌 아닙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막대한 자본을 이 이성계의 조선 정부가 나라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 사찰에다가 벼랑간 저리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놔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트집을 잡아서 지금 불교가 타락했다. 지금 스님들이 청정 수행을 하기보다는 세속의 일에 관여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이런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이런 집단을 국가에서 옹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시급을 몰수하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성계는 둘 다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민심도 추스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개국 공신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이런 걸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실리적인 목적이 결국은 이성계로 하여금 이제 자기 스스로를 왕을 삼고자 하는 개국 공신들에 대한 보은으로 이 불교 배척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임금이 되기 직전에 하나 그 고려사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언급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고려 마렵에 공양왕 이후에 우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극했던 그 시기인데 어떤 반야라고 부르는 궁녀입니다. 그 반야라고 하는 여인이 관가에서 와서 고변을 합니다.
어떤 거를 이제 폭로하는 일이죠. 근데 이 반야가 폭로한 그 내용이 경천동지 할 소리예요. 이 반야가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실 지금의 임금은 내가 낳았다. 반야 내가 낳았는데, 대궐에 있을 때 낳았는데, 이 우왕의 애비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승 신돈이다. 공민왕 때부터 국정을 우지좌지했던 신돈이라고 하는 자가 나의 이제 잘못된 관계를 갖는 그 남편이었다.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되니까 조정이 발칵 뒤집히잖아요. 이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결백을 믿기보다는 우왕은 이건 그러면 우리가 임금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왕씨도 아니고 신돈의 자식이니까. 그러고 굉장히 생모라고 하는 이가 고변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이런 기류가 흐르게 되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반야도 결국은 관가에서 죽게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은 어떤 권모술수에 의한 모략이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 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모함을 해서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등극을 정당화시키는 아마 이것이 정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일을 고려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불과 2년 남짓 때 집권하고 병약했고 또 그 당시 이방원의 기세가 아주 등등했기 때문에 전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펼 틈도 없이 죽었지만은 세 번째 임금이었던 태종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참 야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그 휘하에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태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자신의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 상속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왕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 태조 이성계는 또 후궁에서 낳은 방석이라고 하는 아들을 후계자로 임명을 해버리니까 정말 방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자신이 스스로 왕위를 찬탈해서 3대 태종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극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방석을 죽여버리고 또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정도전도 시해하고 이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니까 참 이 태종 이성계는 이성계보다도 더한 피로서 물든 왕좌로 집권을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도 태조 이성계가 죽을 때까지 이 부자간의 알력은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오죽해요. 함흥차사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까? 옥새를 가지고 이성계가 자신의 고향이었던 함흥 부근의 외진대로 피신을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태종이 이게 너울만 임금이지 옥새도 없는 임금이 어떻게 임금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 선왕이죠. 그분에게 당부를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가는 사신마다 족족 죽여버려서 함흥으로 간 사신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함흥차사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성계와의 불화가 계속될 때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이성계가 마음을 풀지요. 이제 돌아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고
받고 내가 이렇게 고집을 세워서 미운 아들이지만은 저 아이를 저렇게 끝까지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건 전혀 득되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옥새를 전달해 줄 테니까 어디서 만날지 만날 장소를 정해라. 거기에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의정부에서 부입했다고 이제 태조 이성계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담할 수 있는 장소가 의정부 어디가 좋을까? 아마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회암사 부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대를 이제 그 회담의 장소로 잡고 있었는데 하륜이 태종에게 다가와서 간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왕의 성격이 불같은 분이어서 이분이 지금은 마음을 돌렸지만은 대왕을 뵀을 경우에는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까지 그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담 장소 부근에다가 나무를 좀 많이 심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종이 부랴부랴 아름드리의 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부자가 먼발치에서 나무 사이로 서로 보면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이성계가 먼발치에서 아들을 보는 순간 화가 또 치밀어 올라요. 저 녀석을 저렇게 뻔뻔한 모습을 하고 날 만나러 오다니 싶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통에 매여 있었던 화살통에서 활과 화살을 꺼내가지고 그냥 태종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나무가 빽빽하게 있으니까 태종이 뭐 크게 피하지 않더라도 그 화살이 태종에게까지 닿지 않았거든요. 그때 태조 이성계가 기리탄식합니다. 나는 평생을 명궁 소리를 듣고 살아왔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나무가 빽빽하게 있다고 한들 내 화살을 피한 거는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너를 살려주라고 하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와서 두 부자가 화해하고 옥새를 건너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정부라고 부르잖아요. 의자 보세요. 의논하다 할 때 쓰는 의자 아닙니까? 정부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고 그때 아들 태종이 아버지에게 맹세를 했죠.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는 옥새를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모든 일을 아버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일을 다 의논하겠다. 그래서 지명이 의정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역사 속에 담겨있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태종은 집권하면서부터 불교에 대해서는 아주 억압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불을 벗어나서 억불의 단계로 들어간 거죠. 배불이라는 것은 불교를 배척한다는 말이지만 억불이 되면은 불교를 억누른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책의 면에서도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뭐냐 하면은 도첩제의 폐지예요. 도첩제라는 것은 스님들이 되기 위한, 일반인들이 머리를 깎고 불문에 들어오기 위한 국가적인 가장 기본의 단계거든요. 도첩을 받아야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첩제를 폐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일반인들이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스님들만 없어지면 우리나라에는 스님들이 없는 셈이에요.
한 사람도 승려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그 일을 만들어 버리니까 도첩계 폐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불교에 대한 억압의 단초가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는 또 이 스님들이 나라의 국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타락한 집단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사대문합 도성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른바 도성 출입 금지라고 하는 법령을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서 돌아다니는 스님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도 아무런 항의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악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미 그때 사대문 안에 있었던 절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절들도 차례차례 전부 폐사시켜 버렸습니다. 이 태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러다가 보니까 사대문 밖으로 피신하지 않으면은 불교는 살 길이 없으니까 사대문 안에 있었던 절들이 전부 다 피신하게 되고 아마도 나중에 이제 연산군 때에 완전히 그 절이 없어져 버리게 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파고다공원이라고 부르는 곳 있지 않습니까? 종로 3가에 있는 거기에는 사실은 원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던 그런 대지인데 이 원각사도 그때 이미 폐사의 수순을 밟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니까 정말 태종에 이르러서는 우리 불교가 질이 멸렬하는 이런 단계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세종이 등장할 때도 이 척불의 물결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세종을 한국을 통치했던 역대 군왕 가운데 제일 훌륭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그분의 업적을 조금 더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불교에 대한 정책은 정말 한심해요. 불교를 존중하지도 않고 불교에 대한 어떤 다른 나쁜 정책들을 폐기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더욱더 제가 못마땅한 것은 뭐냐면 그러다가 세종이 만년에 이르게 되면은 불교에 귀의를 해요, 이 사람이 또. 그것은 그 당시 고려조정부터 내려오던 법칙 가운데 대궐안의 임금이 내불당이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대궐의 좋은 장소에 불당을 하나 만들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조석으로 예불 모시고 또 마음이 심란할 때 가서 좌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조용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세종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내불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불교를 배척하던 사람이 벼랑간 왜 그러냐. 다시 조선왕조실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세종이 그 내불당을 설치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세종의 따님 공주님이 한 분 어린 나이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야 삶의 무상을 느끼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왕생극락하도록 천도해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귀의하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형태의 기복적인 불교관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겉으로는 불교를 옹호하는 듯 태도를 취했지만은 속마음은 아주 뼛속까지도 불교를 배척하는 그런 조선 초기 역대 임금들의 팔자취를 그대로 따랐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일입니다. 참 이런 문제를 보면은
조선 초기의 역대 임금들이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무지했는가, 또 얼마나 불교를 배척하는 일에만 앞장서 왔던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암담한 조선의 500년 불교가 이제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성계에서부터 세종에 이르는 기간까지 있었던 억불, 배불 정책에 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